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특별한 순서 준비했는데요. 끝내주는 토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경제성장 GDP로 따지면 세계 13위라고 그러는데 국가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국민들 삶의 질은 어떤가 봤더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36위라고 하고 세계 행복보고서에 보니까 행복도는 세계 57위라고 하고 국가는 10위권인데 왜 나는 50위권일까?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특별한 분들 두 분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신 비달시크 3프로TV의 이진우 기자님 모셨고요. 그리고 관록의 정치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하고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행이 많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아, 지난번에 코치해 주셔가지고. 네, 야, 이제는 뭐 이제 혹시 유튜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지난번에 이진우 기자님이 저한테 코치해 주신 영상 꼭 보세요.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일취월장 이원재.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질문이 뭐였죠? 우리나라 GDP는 세계 10위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무슨 삶의 질이니 행복도니 이런 것 따지면 세계 행복도. 하위권으로 나오나? 해석이 다르긴 한데 저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과 구조가 일단 우리나라는요 그 복지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도 수시로 날 수 있는 데다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게 날씨 좋은 나라는 아예 그냥 뭐 돈 못 벌면 그냥 망고나 따먹지 하고 낮잠 자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잘못 자면 죽고 겨울에 잘못 자면 죽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본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항상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2만 불이건 3만 불이건 4만 불이건 뭐 그게 항상 공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화가 심하고 뭐 계층이 고착되어 있고 라고들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계층의 이동성이 그래도 활발한 나라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의 세습도 쉽지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게다가 이게 사회적인 진출이 이제 지금은 많이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들은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나름 가능하니까 뭐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뭐 좀 보이잖아요. 차라리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잘 편안하게 즐길 텐데 이게 다이나믹하다 보니 상승 욕구가 있는 분들도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살 만큼 사네라고 하는 분들도 이게 공포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세대에서 조금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이게 또 이제 엇갈릴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런 구조가 한국인의 다이나믹함을 더 발현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일 수도 있는데 그게 거꾸로 행복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뭐 장점을 뒤집어 놓으면 단점이 되고 단점 뒤집어 놓으면 장점 되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전 총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우리가 왜 국가는 12국가인데 OECD 삶의 질이 36위일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노인 자살률은 1위가 압도적 1위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국가의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일치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이제 삶의 성장 방식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담 스미스가 정치 경제학이란 국가도 국민도 함께 부유하고 행복하는 거라고 했는데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하다. 그 왜 그럴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거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 문제는 시장이 함께 해결하지만 근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에 들어가는 게 자기 소득의 한 1% 많아야 한 4, 5%인데 우리는 11%가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사교육까지 들어가니까 더 힘든 거죠.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걸 전부 국민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다고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한 좋은 실적이 내는데 공장이 주로 해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가 이 회사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일자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이 삶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성장 방식이 국가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이런 성장 방식의 이제 방정식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소득이 2만 불, 3만 불이 되면 그 소득을 이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10만 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학생들한테 주더라도 야, 너 친구들끼리 재밌는 거 하고 재밌게 놀다 와 라고 하면 굉장히 뿌듯한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뭐 참고서를 사와라라든가 아니면 뭐를 좀 배워오라고 한다든가 하면 이게 똑같은 소득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행복도는 얻어진 소득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데 말씀하셨지만 사교육비에 쓰면요. 그게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학부모도 안 즐겁고 학생도 안 즐겁고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소득을 항상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그냥 생존하는 데 쓰고 기분을 좋게 하는데 별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집도 이제 열악하니까 집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좀 더 좋은 집으로 가려면 저축해야 되고 사교육이 뭐 뭔가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혀 있으니까 너도 나도 조금이라도 더 사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게 뭐 아버지 월급, 어머니 월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게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겠죠. 이거 어떻게부터 고쳐야 될지 참 모호한데 아무튼 오늘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재밌는 이 구분점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득이 있고 삶의 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세 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소득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득을 썼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소득하고 네. 삶의 질은 다를 수도 있다. 또 삶의 질은 뭐 집은 어디에 사냐, 뭐 교육은 어디 가서 받냐 이런 게 이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받아도 사람이 너무 경쟁이 심하면은 똑같이 같은 집에 살아도 불행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잘하면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또 더 나쁜 집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앞질러서 앞에서 살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쟁 환경은 또 행복을 또를 떨어뜨린다고 또 이진우 기자님이 말씀하셨고 특히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있네. 이 주택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이게 아파트 쏠림 현상 때문에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겨지는데요. 왜 아파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달려들어서 살려고 할까? 다른 나라는 아파트는 중산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재벌 회장님 손자들도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파트에는 다른 형태의 주택이 제공하지 않는 인프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안, 공원, 놀이터, 벤치, 뭐 요즘은 뭐 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생깁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치안, 놀이터, 공원, 벤치가 이게 뭐 아파트 주민들끼리 돈 걷어서 분양가에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길거리에 만들어줘야 되는 것을 그걸 이제 국가가 제대로 팔로우를 못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쓰는 사회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많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 뭐 방의 인테리어가 다르고 하는 건 이해가 되더라도 왜 동네 빌라가 구조가 똑같은 아파트에 비해서 반값이냐 생각해 보면 그 사회 인프라가 아파트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제 역시 그 이광재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가 그동안 신경을 덜 쓴 면이 분명히 있죠. 예. 국가가 만들어야 될 공원과 놀이터를 아파트 주민들이 각자 돈 내서 만들었는데 그게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은 더 비싸지고 거길 가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경쟁은 더 심해져서 불행하게 됐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국가가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디다 바깥에 버리고 왔냐 하면 그거는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저기 뭐 R&D 비용으로도 쓴다고 썼고 국방비도 다른 나라들보다 비중은 높기도 하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 보니 이제 미진했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이런저런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아이 하나 키울 때 대략 대학교 졸업하면 3억 6천만 원이 된다거든요. 3억 6천만 원을 어디서 벌죠?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처분 소득의 무려 한 30에서 40%가 사교육비에 들어가면은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 사실 국가가 교육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사교육비를 이렇게 쓰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문제는 우리는 집 사는데 26년이 걸려요. 다른 나라는 보통 영국도 뭐 비싸다고 하지만 8년, 일본 10년, 26년이면 그건 못 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10년에 사는데 우리는 26년 걸리냐? 이 국가가 뭔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전부 뭐냐면 국민들이 땀 흘려가지고 내가 교육시키고 국민이 내가 땀 흘려가지고 집 사고 이러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나 교육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주는 거죠. 일자리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더라도. 그러니까 국가의 성장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돈 쓰는 분야에서 국가가 좀 그 교육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사교육을 열심히 해서 우리 어른들이 국가 R&D 비용 투자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은 뭔가 성과가 나오는데 이 사교육은 정말 각자 별 의미 없는 사교육을 계속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냐 생각해 보면 사교육의 결과로 대학 진학이 결정이 되는데 이 대학을 삐끗 잘못 나오면 취업에서 완전히 2등 국민이 되어버려요. 취업에서 2등 국민이 되면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드물어요. 즉 취업했다가 처음에는 뭐 좀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경력사원으로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 직원을 뽑으면 해고가 안 되고 해고가 안 되니까 좋은 회사에 일자리가 안 생기고 안 생기면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건 취업도 여러 번 재수, 학교도 여러 번 재수해서 그래도 좋은 데 가는 게 30살 이하는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그 나머지 삶을 생각할 때 훨씬 더 낫다. 근데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상한 이제 사교육 열풍으로 꼬여드는 거라서 이거는 사교육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관리하고 할 것이냐는 그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한 번에 다 정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변경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집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집값이 유독 더 비싸서가 아니라 비싼 집도 있고 싼 집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첫 번째 집을 비싼 집으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서울에도 2억짜리, 3억짜리 빌라가 널려 있습니다. 그거 계산해 보면 5년 모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2억짜리, 3억짜리 빌라를 사서 신혼부부가 살다 보면 청약 가점에서 너는 왜 집을 가진 유주택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청약 가점이 다 깎이니까 우리는 15년 무주택으로 청약 가점이 이만큼입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사회적 훈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청약 가점 모아서 강남에서 그 분양하는 20억짜리 아파트, 시세 30억짜리인데 20억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덜컥덜컥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뭔가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이건 정책에서도 뭔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실은 주택이나 교육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제가 재밌는 비교를 해봤는데, 선진국은 국가 부채가 많아요. 104%. 우리는 자랑하죠. 47%. 근데 개인 부채를 비교하면은 주요 선진국은 73%, 우리는 101%. 그럼 뭐냐, 이게 선진국은 막 돈을 국가가 낭비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뭐냐면 그러면 개인 부채가 많은 건 개인이 낭비해서 그런, 그게 아니고,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돈을 써야 될 방향에서 교육과 주택, 노후, 이런 부분에서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개인이 지금 떠안고 있는 거죠.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시집장가 보낼 때도 뭐냐면 최소한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월세라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 대학 공부시키고 나서
우리가 일본은 결혼시킬 때 4천만 원이면 된대거든요. 월세니까. 우린 대부분 전세니까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뭔가 5천만 원이라도 보태주고 싶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자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노후 연세 지금 자살률이 압도적 1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 빈곤도 심각한 노인 빈곤도 심각한 이유죠. 이거는 뭐냐면은 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민한테 떠넘겨가지고 국민은 빚더미에 올려놓고 힘들게 살게 하고 맨날 무슨 뭐 정부의 이 건전재정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국가는 국가 일을 해서 국민의 이렇게 무너져가는 삶을 살려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부채 비율만 보면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있는데 금메달, 은메달이요? 네. 그렇죠. 아니, 높은 순으로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국가부채는 매우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좀 띄어서, 어차피 GDP 대비 몇 %니까, 그거 띄어서 그대로 국가부채 옮겨놓으면, 뭐 다른 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를 다른 나라는 국가가 세금 걷어서 해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을 GDP의 거의 한 50% 되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이조차도 국가가 쌓아놓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사실상 부채 끌어서 쌓는 거죠. 집 살 때 나 이번에 대출을 2억 받았어 하는 청년에게 혹은 장년층 가장에게 그동안 국민연금 안 내셨으면 빚을 얼마나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한 1억 2천만 내면 됩니다.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계속 떼어가서 몇십 년씩 쌓아놓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놓는 것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다만 그러면 왜 그럼 국가는 그렇게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그렇게 건전재정만 하려고 했냐. 이게 뭐 진보와 보수의 이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추세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으나 지금 우리보다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해라고 할 때 그 다른 나라들 생각해 보면 미국, 일본, 뭐 호주, 뭐 유럽 이런 나라들 빼면 다 기축통화국이거나 기축통화에 준하는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거나 아니면 원자재가 많이 나서 그 나라 돈 가치가 그 원자재에 의해서 사실상 지지되는 그런 나라들인데 한국 너희들도 국가 부채가 한 GDP 대비 150% 정도 되면 영국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봐줄게. 뭐 그게 될 건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문제이긴 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다들 이렇게 지난 정부들도 다 움츠러져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굉장히 두 분 다 재밌는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하고 스위스하고 북유럽의 스웨덴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만 빼고 그 나라들은 다 노후 보장 엄청 잘 되고 그리고 뭐 집이나 교육이나 이광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잘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 일본 가계부채 비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 스웨덴 사람들은 나중에 연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빚을 낸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내도 다 갚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가계부채가 높고 대신에 집값도 거기 비싼데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해서 주택 건설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이 들어가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면 비싸게 살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그런 역설이 있는데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거 우리나라는 노후복지도 잘 안 돼 있죠. 그리고 집도 공공임대주택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다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비싸고 가계부채는 높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되게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국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국가에서 빚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85% 90%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 발행 잔액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과감하게 어차피 이제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돈,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다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그 부담을 국가가 좀 갖고 있냐, 아니면 개인이 많이 빚으로 갖고 있냐, 아니면은 뭐
조금 개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노후에 국가가 갚아주냐, 연금 같은 형태로. 이런 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전략이 없는 상태로 너무 개인한테 모든 힘이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이건 제가 예산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제로 베이스 예산을 현재 2번 해봤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 1번 해봤고 20년 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 1번 제가 청와대 있을 때 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돈을 나눌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용돈을 주면 초등학교 때 돈 쓰는 방식이 다르고 중학교 때 돈 쓰는 방식이 다르고 대학교 때 돈 쓰는 방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노 대통령 다시 20년이 지나고 3만 불 시대가 오면은 돈 쓰는 구조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도로 철도 예산에 8조 8조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주택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1년에 2.9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10조 정도만 아마 집어넣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 이 공공임대를 어마어마하게 좋은 임대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100만 농가거든요. 100만 농가에 15조 원을 쓰는데 우리가 네덜란드가 10만 농가거든요. 근데 1년에 130조를 수출하는데 우리가 100만 농가가 13조를 수출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저출생 거기 예산에 135가지 사업으로 230조를 썼는데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게 재정개혁 600조라고 하는 이 국민의 낸 돈을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 문제하고 주택 문제 그리고 노후 문제에서 최소한의 안전판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일자리 문제는 뭔가 우리가 시장하고 활려있게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도로가 좀 많아요. 유럽 가보면 아우토반 보면은 아무데고 진출로가 자유롭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쓰는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면 국민들의 허리 쉬는 거를 난 막을 수 있다. 그래 그게 국가다라고 보죠. 근데 예산 한번 보시면 도로 철도 중에 야 이건 불필요한데 이건 왜 했어 할 만한 지적할 만한 게 있던가요? 많죠. 주로 어디서 만드는 도로가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과거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있고 저 밑에 국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지방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이피스 그 톨게이트 굉장히 멀리 한번 길 잘못 들으면 굉장히 멀리 돌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렇잖아요. 톨게이트가 적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다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아무데고 들어가고 아무데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와 도로를 사다리로만 연결해도 훨씬 새로운 도로를 안 만들어도 그 도로가 확장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는 고속도로 만드는 쪽하고 국도 만드는 쪽하고 지방도 만드는 게 이게 각기 따로 주체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현재가 저는 약간의 도로 과잉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볼 때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도 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죠. 우리 네. 저희 들어보니까 집 문제, 교육 문제, 뭐 두 가지 아까 도로 철도 문제, 그 집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예산을 좀 옮기자 배분하려면. 이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거 자세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얘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시죠. 근데 들어가기 네.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궁금해서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거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지금 경제 성장률 1.4% 이슈가 지금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전환하는 건데 그 삶의 질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의 삶의 질을 떠받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우리 국가가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 1.4% 뭐 일본에 추월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문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 요거 하나 여쭤보고 자세히 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여전히 수출에 좌우됩니다. 수출에 너무 의존적이지 않느냐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00불도 안 나오는 나라예요. 수출을 안 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시장에서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수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를 기도해야지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수출에 많이 휘둘린다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어디 한번 안 휘둘려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재앙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뭔가 우리나라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가 뭔가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그게 우리나라가 뭘 정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좋아서 우리나라 제품이 잘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수출품 중에 정부가 뭐 도와줘서 잘하고 정부가 뭐 안 도와줘서 못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가 경제 성장률을 생각할 때는 이게 진보 정부가 뭘 망쳐서 혹은 보수 정부가 뭘 망쳐서 혹은 진보 정부가 뭘 잘해서 뭘 못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습니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만 놓고 보면 그 수출 경쟁력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는 게 저성장에서 탈출하는 방법인데 그럼 수출 경쟁력이 왜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인건비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생기는데 저는 뭐 몇 가지 근본적으로는 예전에 애플이 만드는 이런 혁신들을 우리나라가 못 만들고 있다, 못 따라가고 있다. 남들이 만드는 거 더 빨리 싸게 값싸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경쟁 구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건비나 비용에 있어서 별로 장점도 없고 중국과 베트남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는 걸 그동안 연습도 안 해왔고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이런 방식도 없고 뭐 좀 바꾸려고 하면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뭘 좀 바꾸려고 하면 직원들을 바꿔야 되는데 직원들 바꿀 수가 있습니까? 뭐 임원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생기는 뭔가 계속 군살들 이제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도 있고 뭐 우리 사회에도 있고 항상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뭐 좀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피곤한 일을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다가 새로운 전기차 만들려고 하면 그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맨날 이런 펜 기자하고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하라니까 미치겠습니다. 이원재 기자님도 그렇잖아요. 아니 정치인들도 예전에는 이런 데 안 나와도 되는데 다 나오라 그러고 서로 힘든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꺼이 불편한 걸 해야 되고 사실 인생이라는 건 이제 좀 살만하다. 뭔가 좀 일이 내 손에 익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안정되고 평화로워. 내일도 특별하게 걱정이 없어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퇴보하고 있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뭔가 왜 나는 맨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짜증나 죽겠네. 내 인생은 언제나 좀 편안해지는 거야. 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사회가 어찌 보면 피곤은 하지만 성장을 하는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뭔가 이제 일이 손에 익으면 그 일만 계속 하다가 정년퇴임해도 되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죠. 이제 그런 직업군들이 좀 더 변해야 뭔가 이제 성장이 될 것이고 그런 걸 못 변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금리만 낮추고 돈 풀어서 그냥 숫자만의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집값도 오르고 이러는 거예요. 뭔가 집값은 왜 오르냐? 그리고 나의 일자리는 보장해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일자리를 자꾸 보장하려고 하면 이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고 집값은 오르실 거고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당신이 좀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근데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먼저 더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그걸 깨는 건 쉽지는 않죠. 그게 다 집단화되어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그 얘기하기 어렵고 뭐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경제 성장만이 모든 걸 해결한다. 성장 드라이브를 해서 위대한 프랑스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저출생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상당한 경제 성장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전 대한민국 존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는 좀 전에 얘기한 혁신 경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 SK하고 삼성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존립이 어려운 시기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오픈 AI를 만든 샘 엘트만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전기가 1000배가 필요한대거든. 1000배? 그럼 이게 에너지를 어디서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할 거냐.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거. AI 혁명 맞는 반도체. 이런 혁신 기술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박사님이 수출할 거. 이게 제가 김용주 무역협회장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토론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의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좀 사그라들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수출 상품이 뭐가 될 거냐. 여태까지 주로 중간재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의 가장 강력한 수출 상품은 도시가 될 거다. 왜 그러냐? 앞으로 방글라데시, 인도 전 세계에 뭐냐면 40억 명이 도시로 나오는데 이 도시라는 게 결국은 옛날 도시가 아니고 새로운 도시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우디에서 네온 프로젝트를 하는 거나 MS가 미래 도시를 하는 거나 구글이 미래 도시를 왜 하느냐.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보니까 이렇게 구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의 OS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게 도시가 건설업이 아니고 거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아파트를 만들어 봤고, IT가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인구만 7억 5천이고 앞으로 40억의 도시로 나오게 되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도시라는 그 강력한 미래 수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면 국민도 행복하게 살고 도시 하나 만들면 보통 20년, 3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도시를 만드는 데는 건설회사, 한전, 환경관리공단, 가스공사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 도시를 만들어주고 수출을 하자. 그렇죠. 지금도 실제로 보면은 베트남 같은 데 주로 만들어달라는 게 산업단지공단 만들어달라는 게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단지공단은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이잖아요. 이제는 일하고 주거가 근접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도시를 팔 수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도시를 나가서 그러니까 사우디에 옛날에 사우디 나가서 우리가 건설공사 해주던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그렇지. 그건 이제 70년대 방식이고 왜냐하면 과거의 도시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공업 도시잖아요. 포항, 울산, 창원, 여수 이런 건데 지금 도시는 판교 2, 3, 4하고 분당하고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첨단 도시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은 이 앞으로의 AI 혁명이 오게 되면 이제 재택근무를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의료 이런 게 다 이제는 오랜 비리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보면은 한 그 컴팩트 시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거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이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가가지고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고 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왜 도시를 연구를 하는 걸까? 그게 가장 미래 산업이라고 보더라고요. 지금까지 도시는 그냥 건물을 지어놓고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컴퓨터에 OS가 있듯이 도시에도 OS가 있을 거고 그거는 도시마다 각자 알아서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에 만들어진 것을 다른 도시에 적용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스페인 같은 데 스마트 시티 이런 가 보면 사실 아파트도 모듈화 되잖아요. 화장, 우리 점점 이제 이 스마트홈 하나가 생기면 그 안에서 이제 AI 미러도 있고 이제 변기에서도 오줌 넣으면 건강 체크도 하고 이런 게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움직이면서 일하는 방식.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왔을 때 아빠 놀아줘. 안 놀아주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물총 쏴가지고 아빠 컴퓨터를 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들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재택근무에 맞는 아파트 단지는 무엇일까? 이런 게 결국은 미래 산업이겠죠. 아니, 집 얘기 나왔으니까 집 문제부터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도시를 만들더라도 결국엔 도시에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셨던 우리 청약제도 얘기하는 거 엄청 저희 공감됐어요. 왜냐하면 그 청약제도로 우리가 집을 어쨌든 지은 집을 나눠가지고 갖는 건데 돈을 내고. 근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44억짜리 아파트 청약했는데 뭐 청약 최고 가점 74점 받아가지고 당첨돼서 사셨다는 무주택자 가족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씀 듣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그 주택을 계속 공급을 잘 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컨셉이 잘 안 먹혀드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집값이 좀 덜 오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세제도라고 하는 묘한 제도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을 사기가 꽤 편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 끼고 사니까 다주택자가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그걸 문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성큼성큼 집을 잘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집이 쑥쑥 잘 지어진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살 때 뭔가 돈을 하나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라고 했어 봐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게 도입된 게 2000년 이후인데 그 전에는 그럼 새 집들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집이 잘 지어져야 그래도 집값이 안정되고 임대료도 안정되는데 우린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야, 집을 어떻게 더 지을 건데 왜 이렇게 집을 안 지었어? 하면서 집값 대책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는 집을 짓는 건설업자, 임대사업자들한테 세액공제 줘라, 뭐 어떻게 해라, 이제 그렇게 보통은 하죠. 그래도 당장은 안 잡히죠. 이제 시차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오르면 집을 더 지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른 이 원인을 찾아서 그들을 처벌하라는 식으로 국민 여론이 돌아요. 그러니 정부도 아니 뭐 좀 집을 좀 더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저렇게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지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집이 더 지어지지 않고 항상 악순환이고 그렇게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고 버티고 기다리고 청약 가점을 쌓아가는 굉장히 자산가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목소리도 크고 발언권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집값이 확 올라버리면 굉장히 낭패인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집값이 낮을 때건 높을 때건 그냥 자기가 여력이 있으면 집을 사고 여력이 없으면 못 사니까 어느 날 집값이 확 오르더라도 야,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이 올라버렸어? 라고 분노하는 계층이 매우 얇아요. 살까 말까 하는 망설이는 계층이 작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계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주택을 안 갖고 있었던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훌륭한 사람이고 이게 뭐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컨셉이 갖고 있죠. 그거를.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이 더 꼬이는 겁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한 채씩 가지면 참 좋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각자 거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은 돈이 없지만 서울에 와서 일을 해야 일자리가 있다면 그 청년들이 각자 자기 집을 어떻게 갖고 사회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월세집, 전세집이 많이 공급되어야 지방에 살던 청년들도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갖는데 월세집, 전세집은 필요한데 다주택자는 싫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주 매우 심플한 문제인데도 아이 모르겠고 다주택자는 나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와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이 합쳐지다 보니 매번 항상 집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꼬이고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청약제도 중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면 훌륭한 국민이고 훌륭한 국민이니까 로또 아파트를 가져라라고 하는 이상한 청약제도는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전세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0주택을 하나라도 가지면 우리가 청약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 2,700만 명 정도가 지금 청약이 있는데, 2년 안에 2년 한 140만 명 정도가 탈출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다려봐야. 그리고 여기 이자도 안 줘요. 거의 1.8%밖에 안 되네. 이런 부분의 청약제도가 내가 뭐 20평 살다가 25평 살다가 30평 올몇 할 때마다 그것이 뭐냐면 좀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 청약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 주거 사다리가 생겨나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건 많은 제가 논쟁을 하는데,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102%니까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다른 통계, 즉 OECD 일반이 쓰고 있는 통계는 뭐냐면 1000명당 몇 채를 갖고 있느냐라는 통계를 쓰는데, 우리가 1000명당 418채거든요. 이게 OECD 34개 국가 중에 27위예요. 왜? 나 홀로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주택 채수를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서울을 보게 되면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4%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림동 같은 경우 수해났을 때 정말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시대에 안 맞는 건 안 맞는 집이거든요. 이제 옥탑방이라든가 반지하라든가 이런 걸 집 세수해서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을 정말 답게 하려면 과감하게 저는 공급을 늘리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청약 제도를 이렇게 사다리처럼, 그죠? 조금씩. 그러니까 2억짜리 빌라에 살다가 그걸 2억 5천에 팔고 2억 5천에 팔아서 돈 조금 보태서 3억짜리 빌라를 샀다가 그걸 또 한 4억에 팔고 그러다가 아파트 청약을 하면 왜 안 되냐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 청약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라의 전세는 4억에 들어가는데 그 빌라의 가격은 3억밖에 안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 집을 안 가지고 있다 갑자기 10매덕짜리 집 사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이건 불합리한 거죠. 그동안 근데 그런 정책들이 다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정책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많은 집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이거를 나라 돈으로 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1년에 10조를 주택을 만드는 데 쓴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집을 공급하면 10억인데 만 채 공급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이 한 대략 그럼 한 뭐 500만 채 정도 되면 그 멸실되는 주택만 해도 20만 채씩 멸실이 될 텐데 그래서 주택은 결국은 민간이 공급을 해야 되고 민간이 공급한다는 건 업자가 지어서 분양을 한다는 뜻인데 업자가 지어서 분양을 하려면 이 업자는 야 수요가 많다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수요는 무주택자의 수요만으로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빈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가 있는 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면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더 사서 세를 줘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혜택도 주고 그러다가 정부만 바뀌어서 집값이 오르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서 종부세도 물리고 양도세도 물리고 하는 이런 정책의 그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거 이제 괜찮습니다 하세요라고 해도 잘 안 될 거라고요. 언제 정책이 또 바뀌어서 또 물릴 거 어떻게 알아요? 지난 정부 때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소급 적용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소급 적용에는 진정 소급이 있고 부진정 소급이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그게 따져볼 일입니까? 지난 정부 때 권장했던 거를 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그게 부진정 소급인지 진정 소급인지를 따져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꼭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월급 받으면 세금 따박 거의 그 세금이 관광객 내는 것처럼 그 세금이 내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세금이 우리가 그동안 내기로 합의했던 그 수준에서 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두 채가 있고 세 채가 있으면 갑자기 계단식으로 뛰면 이게 합리적이라면 이게 지난번에 이상했던 거고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이상했던 건데 이 폭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가 합리적인 겁니까 그럼? 이게 합리적인 거라면 그동안에는 왜 이걸 이렇게 했냐는 거고 이게 합리적이라면 이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 폭이 뭐 1%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합리성을 가진 두 집단이 번갈아 그런 거예요. 이 어떤 집단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집단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총장님 진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은 그냥 다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장기 계획이 없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 우리가 회사도 보면 뭐 10년 뒤 20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정권이 5년마다 바뀌니까 이게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런 나라라는 걸 우리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집 문제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급을 과감하게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청약제도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 우리가 너무 질이 나빠요. 이 부분을 저는 아까 10조라고 하면 뭐 그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야 되고 평형도 1인당 평수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생 같은 경우도 뭔가 자기 집,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 1학년 때는 기숙사 살다가 2학년 때 바로 나오니까 신촌 같은 데는 7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대학교에 있는 부경대학교를 보니까 학교 안에다가 그 기금에서 그 연합 기숙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15층짜리를. 아, 어떤 기금에서? 학교 기금에서요? 아니요, 그 우리가 교육 우리가 사학 기금 있잖아요. 사학 기금. 예, 거기서 하고 그다음 주택 기금에서 돈을 사학연금 기금. 거기서 주택 기금에 돈을 내니까 땅값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15층짜리를 짓는데 418억에 졌는데 1,500명이 한 달에 21만 원의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 연합 기숙사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한편으로는 계층별로 해나가가지고 우리가 주택 청약 제도를 좀 현실화하고 기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좋게 하고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저는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학생들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대안을 말씀하신 건데 사학연금 기금이라는 거는 이 사학에 다니는 이 교직원들이 나중에 이렇게 연금을 받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기금인데 그렇죠. 그걸 운용하는 방법을 어디 가서 주식을 사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예금, 정기예금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적절한 수준에서 받으면서 운용을 해가면 나중에 연금도 줄 수 있고 그동안에 이 집은 또 사용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솔루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현재 더 넓힐 수도 있겠네요. 다른 지금 뭐 연금도 국민연금 많으니까. 중에서 한 50조 정도가 해외 부동산 아니에요? 지금 1,000조 원 있으니까 그 정도 더 국민연금 네, 기금이 1,000조 원 정도 되는 1,000조 원 거죠.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기금의 최소한의 또 수익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면서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그러면 보통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의 54%에서 60%가 땅값이거든요. 그러면 땅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가 대학교 부지라든가 학교 교육용지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럼 대학생들한테만 근데 너무 주택을 주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임차 주택은 임차용 주택은 개인 집주인이 공급하든 기업이 공급하든 혹은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공급하든 많이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여러분 임차 주택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임대주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 그거 말고 나도 돈 벌 수 있는 집을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하고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을 분양을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도 지금도 서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냥 한 달에 20만 원만 내고 들어와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시고 요거를 5년 후에는 분양해서 자기 걸로 가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나눠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왜 정부가 중산층의 재테크를 국민 세금으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공급을 꾸준히 계속해서 집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시그널이 강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사서 임차놓고 해서 또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집을 못 산다니까요.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두 번째 집을 사고 세 번째 집을 사는 건 다주택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꾸 사야 집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거는 싫고 그거는 볼 수 없고 주택은 공급해야 되고 무주택자부터 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한 채 사는 건데 그렇게는 못 사고 뭔가 혜택을 줘야 사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데 그때 그냥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쓰고 하니 일관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대 상황에 맞는 주택도 많이 필요해 보여요. 우리가 자동차가 많잖아. 102대야. 아니 나는 저 티코 안 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티코 타라니까 이거하고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반지하 아니고요. 저는 더 좋은 집에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자꾸 집 우리가 아파트 단지도 보면은 근자의 친구 집에 가서 새로 지은 아파트 가보고 내가 사는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이쪽으로 눈이 가잖아요. 왜냐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되고요. 부부싸움의 원천이 되고요. 그동안 행복했던 가정이 새로 지은 아파트를 요즘 갔다 오면 깨집니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조심하시라고. 그럼 저는 많은 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만졌는데 그래서 저는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공급을 많이 늘리자. 그 공급 얘기 나오니까 요거는 한번 현안이긴 한데 짚어보면 좋겠어요.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발표한 걸,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가타부타 논의는 많아요. 근데 이제 액면상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면 종을 상향하면 준주거지로 바꾸면은 750% 용적률까지 해주고 말인즉슨 20층짜리 집을 70층짜리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집을 같은 땅에다 지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좀 더 개발 이익을 늘려주고 그래서 거기가 재건축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럼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좀 가치가 맞아요? 어떠세요?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컨셉으로는 맞죠. 컨셉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사실은 그냥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들 동의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시골에 늘려서는 그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도시에 늘려야 합니다. 그럼 도시에 늘리면 빽빽한 용적률에 빡빡한 인프라에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집을 늘리겠습니다. 좋습니까? 하면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좀 빽빽해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평에다가 예전에는 100채만 지었다가 200채 지어야 되니까 이 100평의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토론을 좀 더 심도 깊게 하다 보면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은 그조차도 컨센서스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 주택을 공급합시다라는 거 일단 합의하고 넘어갑시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기 신도시의 문제는요, 원론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용적률이라고 가정했던 그 용적률보다 더 특혜를 주어서 더 올려서 빽빽하게 지어야만 거기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건축비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근데 다만 그렇게 따지면 왜 어디는 올려주고 지금 뭐 일산 분당 이거 낡은 주택 됐으니까 그거 지을 때는 용적률 올려주고 우리 동네 빌라가 낡았는데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용적률 올려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무 감감무소식이냐 왜 그 신도시만 그렇게 특혜를 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못하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국회의원과 장관과 기자들이 다 그런 동네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신도시에 다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중에 집값 비싸지 않은 분당을 제외한 다른 곳은 방치해두면 재건축이 안 되거든요. 즉 부담금 내고 새 아파트 사느니 이 부담금으로 그냥 지금 새 아파트를 사면 훨씬 싸요. 그러니 재건축을 안 한다고요 다들. 그럼 방치하면 그게 원칙이 살고 모두가 행복해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산의 분당에 혹은 산본의 낡은 아파트에 살다가 더 이상 이제 난 못 살겠어 하는 국민들이 다들 이제 살만한 집 있는 곳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 집값 오르는 건 또 다 피해잖아요. 그러니 이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용적률보다 더 많이 주는 어찌 보면 더 많이 짓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올 거예요. 다 짓고 나면 분당도 지금보다 2배, 일산도 지금보다 2배, 산본도 지금보다 2배의 주민들이 사는 가구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많이 됐으니까 좋냐? 저는 뭐 수도권에 그 정도라면 충분히 그 수요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과정이 매우 삐걱거리겠죠. 예, 매우 삐걱거리겠죠. 저는 이제 원주에서 이제 하나는 혁신도시를 받고 하나는 기업도시를 받거든요. 이제 앞으로 거기 한 130만 평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교육, 의료, 문화가 같이 패키지화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 도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분당은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판교라고 하는 거는 IT 혁명을 준비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는데 신경제가 일어났죠. IT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교 2기, 판교 3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분당도 이제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판교란 신경제하고 행복한 주거라는 게 결합되어지는 것이 이번에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신도시는 소위 AI 혁명 시대의 신경제하고 생활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새로운, 그러니까 직장, 주거, 교육, 의료가 함께 있는 거 아마 all and village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자족 도시 아마 이런 게 아마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출퇴근 거리도 짧고 그다음에 생산성은 높고 일은 굉장히 디지털라이징으로 하지만은 생활은 아날로그가 강한 이런 좀 행복 지수가 높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한 보이고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빌라나 이 강북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가령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키스트, 외국어대학교 이쪽으로 보면 청량리 일대가 저개발되어 있거든요. 여기 좋은 대학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소위 일과 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패키지화된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 나가면 훨씬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면서 행복의 주거 공간도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많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집만 지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게. 집만 지으면 결국 또 뭐 GTX, A, B, C, D, E, F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제 HIJK, LMN 계속 만들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그 집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면 우리의 가장 큰 그 문제는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다 가진 상태에서 이것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가지려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산 파주에서 서울에 출퇴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로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전 지하철 타고 오려고 하더라도 막히더라도 자유로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걸려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도시를 거기다 지어놔서 그래요. 서울 출퇴근해야 되는데. 서울에 붙어있는 인평구 옆에다 만들면 왜 안 됩니까? 그린벨트 훼손한다고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출퇴근 지역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린벨트의 훼손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잘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는 지켜야 되고 그럼 이 출퇴근이 당연한 거죠.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분당 정도가 우연히 판교랑 옆에 있다 보니 거기가 이제 자족 도시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서울 이외의 나머지 위성 도시들은 다 베드타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거기에 안 가기 때문이에요. 안 가는 이유는 이미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있을 기업들은 다 있고 외부에서 들어올 새 기업들은 수도권 과밀화 막는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으니 들어올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못 들어와서 베드타운 되는 것을 억셉트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고 베드타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다른 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뭔가 다른 거 풀 때 이해관계 조정을 못하거나 다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창업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는 창업을 하라고 하면 다들 대학생들만 바글바글 합니다. 대학생들 보고 자꾸 창업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도 창업을 해보면 이거는 대학생이 할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40대 이상이 창업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다른 나라는 30대가 창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30대가 우리나라 40대는 되어야 비슷한 네트워크와 경험이 쌓여요. 재수하고 취업 재수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고 나면 30대는 어린애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40대, 50대 중에 창업을 할 만한 똑똑한 사람들은 어딨냐면요. 다 정규직이고 공기업이고 직장을 내던지면 큰일 나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 누가 창업을 해요? 실패한 중소기업 다니던 사람들 아니면 청년만 창업하라고 하니까 이 창업이 제대로 될 리 있냐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야, 내가 삼성전자에 다녔는데 삼성전자가 나를 원하지 않아서 나는 45살에 퇴직했네. 잘렸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럼 내 네트워크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동지들아 모여라 라고 할 때 삼성전자에 있는 동료들도 나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웬만한 좋은 기업에 다니던 머리도 좋고 소득도 있고 해서 창업을 할 만한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니 남는 사람들은 대학생들밖에 없죠. 근데 이진우 기자님은 좋은 직장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창업하신 거 아닙니다. 기자가 무슨 좋은 직장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진우 기자님은 계속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가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명분은 같고. 계속 다 살릴 거 살리고 지방도 살려야 되고 그린벨트도 지켜야 하고 다 지킬 건 다 지키면서 이걸 하나 살리자고 하니 그것 때문에 안 사는 건데 안 사. 이광재 총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솔루션이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마곡을 보잖아요, LG.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이제 주거단지하고 좀 거리가 멀거든. 내년에 이카오라는 데가 이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내년도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술이 나갔기 때문에 비행기장이 넓은 게 필요했는데 지금 기술이 발달됐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주대교 밑에 한강 밑에 다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3 한강역 위로 저 위로 도대체 다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미래는 이쪽 일산, 파주, 김포, 강화, 마곡 이게 나는 거대한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로 해가지고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리를 연결하면 거기에 결국 일자리하고 주거가 같이 있어야 자족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파주에 있는 사람이 강남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텐데 국내 기업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총리나 전 총리나 이런 분들 만나보니까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기술 갈등이 심해지니까 중국에 공장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평택항과 이쪽 서부 지역이에요.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파주 LCD가 53만 평이 그게 군부대 땅이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예비군 훈련장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활용해서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그런 도시는 제가 원주의 기업 도시가 130만 평인데 거기는 중앙에 중앙공원이 있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거기 학교하고 다 있고 외곽 지역에 전부 의료기기 하나로만 기업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형태의 것이 미래가 도시가 될 것, 이게 바로 기업 도시다. 이런 기업 도시형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그 파주, 일산, 김포, 강화 이건 제가 사실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김포공항 그 고도 제한 완화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하면 저기 또 하나의 블록이 생길 것이고 김포공항이 이전하거나 짧아져도 되는 거예요? 김포공항이 뭐냐면 옛날은 이제 쌍발기 2차 세계대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크게 회전을 했는데 이제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게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내려와도 그렇죠.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좁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카오라는 데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좁아지게 되면 그 중앙 땅이 더 나오게 되죠. 아, 좁아지는 게 결정이 된 상태. 내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다른 모든 나라도 지금도 수출하는 거 보면 반도체나 이런 걸 주로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로바로 수출되니까. 바로바로 수출 이제는 주로 비행기로 가거든요. 옛날은 이 중후장대하니까 배로 가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 단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하고 평택항하고 김포공항이 있는 걸로 보면 그쪽이 저는 상당히 미래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동산 장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너무 강남으로 집중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주변에 보면은 거기 공항하고 서울대 농대 부지를 합치면 500만 평이에요. 그런 데야말로 세계적인 R&D 단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대구공항이 수백만 평 되는 거고 광주공항이 수백만 평 되거든요. 이 정도 땅에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만 효율화되고 생산성은 굉장히 높으면서 쾌적해진다. 아까 그 이진우 기자가 얘기한 네. 포인트, 기업들이 거기 올 거냐, 그 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도권 제한도 그- 있고 뭐 그런데 올 거냐, 그 얘기. 저는 결국은 파주 LCD도 뭐냐면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우리가 부산에 있는 수영만 있잖아요. 거기 옛날 그 공항 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수역만이 개발되면서 결국은 부산 센텀시티가 일어나게 된 거고 해운대 시기가 열린 거거든요. 기업한테 우리가 저는 과감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거기 가서 일을 할 거고, 예를 들면 제가 계속 그 눈독을 들이는 거는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인데, 이 로봇 회사는 AI하고 로봇이 만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제조 공장을 한국에 데려온다. 그러면 그 기업한테 굉장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드는 도시, 그 회사는 도시의 성격이 다르겠죠. 교육 산업을 만드는 도시의 성격이 다르겠죠. 그에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그 바이오 중심의 도시하고 IT 기반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도시가 다르듯이 헐리우드에 있는 문화 산업을 만드는 도시가 다르듯이 다른 거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게 해 나가야 살 수가 수 있다. 네, 저는 이미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는 저리 가라고 이미 있는 하면 저리 기업은 가고 의미가 있잖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미 있는 기업들은 대충 자리 잡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쪽을 채우려고 하는 기업들은 올라와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몰리지 말라는 그 규제를 그럼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럼 새로운 기업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에 오피스가 없어서 새로운 기업에 그게 안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지금 미분양 난리 난 게 그렇죠. 무슨 강원도 맞아요. 고성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에요. 서울 주변에 이미 오피스 만들어 놨는데 채울 기업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창업하는 쪽으로 인력이 가야 하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는 정규직의 일자리 보호 문제, 환경 문제 혹은 뭐 수도권 과밀화 문제 등등 우리가 그동안 폴리티컬리 코렉트하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과 조율해서 나눠 먹어야지 그거 지킬 거 다 지키고 나서 뭘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왜 일산 파주가 그렇게 가 있습니까? 거기 고양시에 지으면 훨씬 더 서울이랑 가깝고 출퇴근도 가까웠을 텐데 왜 그린벨트는 거기 있어야 되고 파주를 훼손하는 나무는 안 좋은 나무고 거기 나무는 괜찮은 나무인가요? 말이 똑같이 나무 10개를 베어야 되는데 왜 수도권 밖에 있는데 나무를 베으면 그건 그린벨트 훼손이고 저기 파주에 있는 나무 베어서 공장 지으면 괜찮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위선적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의 목소리가 표에 반영될 것 같고 괜히 그런 데서 욕먹으면 안 좋을 것 같으니 그 어떤 정치인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항상 옳고 그러다 보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아무것도 솔루션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하고 지방에 갈 수 있는 거, 수도권에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강남에 올 수 있는 거하고 강북에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그걸 국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그 우리 사교육 문제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면은 이제 뭐 이진우 기자님 다음 방송 못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시까지 하나요, 보통? 1시 반까지인데요. 뭐 우리야 뭐 더 할 수 있지만 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이광재 총장님은 또 강원도 출신이시기도 한데 그렇게 수도권의 규제 완화해주거나 수도권의 자족도시 지어버리면은 지방은 우리 인구도 주는데 통통 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결국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윈윈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광주시장님이 빨리 여기다 주거단지하고 교육시설이 있어야만 이 공장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앞으로의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가 이게 패키지화되는 컴팩트 도시를 누가 만드느냐. 이거는 적어도 200만 평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은 원주에 있는 기업 도시를요. 저 이천에 있는 사람들 출퇴근합니다. 그냥 그만큼 뭐냐면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교육, 의료, 문화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지방에도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혁신 도시에는 혁신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고 기업 도시를 조금 더 보태면 되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이 수도권과 지방 부분에서의
거기에 맞는 도시를 만들 때가 왔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회사로 출퇴근하기에 가장 좋은 곳에 직주 근접한 곳에는 지금도 점점 그렇고 앞으로도 점점 그렇게 될 텐데 회사 다닐 일이 없는 이제 노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정작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회사가 양재동인데 그 친구들은 용인에서 출퇴근하게 될 겁니다. 양재동 옆에 있는 주택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게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얼른 그 부부들은 집을 팔고 용인에 가서 사시면 편하고 용인에 있는 청년들은 양재동 근처에 와서 살면 서로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왜 안 가세요? 이사 안 가세요? 라고 물으면 이거 10년 보유하고 있어야 뭐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이거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인데 이거 여기서 꼭 거주하라고 해서 거주하고 있어요. 라든가 뭔가 하나 이게 왜 이렇게 벌어져 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게 항상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집을 팔고 나가서 다른 곳에서 살았다가 다시 집 들어와도 되고 관계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아파트 아닌 거는 집이 팔리지도 않아요. 팔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아닌 주택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보면 매일매일 단타 거래하는 그 투기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생상품 시장도 그렇고. 근데 그런 투기꾼들이 없어져야 깔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거래가 안 돼서 아무도 상장도 안 시키고 주식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고 저녁에 샀다가 다음날 아침에 파는 이른바 투기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그 시장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투기꾼들 싫다고 투기꾼들 다 나가세요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썰렁해져서 주식시장의 역할을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파는 투기꾼들도 있어야 이번 달에 팔고자 하는 사람의 매물이 팔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년 안에 단기 팔면 뭐 세금이 70%고 2년 안에 팔면 60%고 그렇게 해놓으니 이건 뭐 집이 팔리는 시즌이 따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데 계속 수도권에 직주 근접한 곳에 노인들은 살고 뭐 젊은이들은 뒤로 가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생각해보면 단기로 주택을 거래하면 투기꾼이야. 투기꾼은 나쁘면 징벌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폴리티컬리 커렉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을 없애지 않으니 이상한 곳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럼 계속 지키면서 양재동에 사는 노부부를 어떻게 용인으로 이사를 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뭔가가 항상 일견은 항상 옳지만 이게 갖고 있는 부작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1년 안에 집을 사고 팔았다고 80% 세율인 나라가 없고요. 2년 안에 팔았다고 70% 매긴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투기꾼들이 좋아서 그걸 허용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다 이게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이 사람들이 나빠, 이 사람들이 나쁘면 이 사람들은 규제해라고 하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호 박사님 좀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보내는 시간이 거의 인생의 2시간. 차를 끌고 다니면은 차량의 96%는 주차 상태에 있습니다. 출근할 때 가지고 가고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고. 그리고 차량 한 대를 유지하면 깨어있는 시간에 2시간 반을 허비합니다. 왜냐하면 차 사야죠. 보험료 내야죠. 기름값 내야죠. 기후 위기에 나쁘죠. 그럼 결국 앞으로 가야 될 지점은 일하는 곳과 주거와 이것이 함께 좀 생산성이 높고 삶이 쾌적한 이것이 우리 패키지화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리는 거하고 세제나 이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혜택이 있어야만 좀 더 사람답게 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땅에 치이지 않고 이 주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네,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항상 일치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주택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출퇴근 거리도 짧고 웬만한 회사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고 그럼 빨리 퇴근할 수 있고 그럼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 저출산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곳에 곳곳에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 미신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 근본적으로 고장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성적표를 매겨야 된다.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부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까지 해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된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끝나면 평가를 받는데 정치인 평가를 받아서 유능한 정치인은 살아남고 무능한 정치인 확실하게 퇴출시키자. 그래야 우리 이준호 박사님과 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도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시든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돈으로 할지 그리고 기존 예산에서 뭘 빼서 할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라고 하면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동원하겠습니까 하면 기존 예산 중에 불효불급한 부분을 아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토론을 하지 말고 그 불효불급한 게 뭔지 3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라면 이 문제를 풀려면 끝장 토론을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끝장 토론 다음번에 마련하기로 하고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뭐 이광재 총장님이나 이진우 기자님 개인도 재밌지만 정치인은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달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케네디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은 항상 그게 되겠어? 그거 되려고 그러면 다른 거 뭐 하나 뺏어 옮겨야지. 이런 지적을 계속 하는 건데. 전형적이었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되는 탁구 경기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희 괜찮으시면은 우리 이런 자리 종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못다한 얘기가 많지만 다음 기회에 또 계속 하기로 하고 매일 12시 반에 진행하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꼭 내일도 들어가서 시청해 주시고요. 특히 내일은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북한 문제, 세계 문제 말씀하실 이승환 시사평론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최승병 박사 나오셔서 워커노믹스에서 또 이제 전쟁과 지금 뭐 굉장히 엄중하죠. 전쟁과 경제 얽힌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